문학입니다. 첫 번째 시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백석의 시입니다, 여러분. 백석 시인은 굉장히 시를 많이 썼는데 주로 이제 향토적인 시를 많이 썼죠, 여러분. 아까 우리 혹시 문학 시간에 고향이라는 시 배웠죠, 그쵸? 백석의 고향. 타양에서 알타가 의원을 찾아가서 그 진맥을 짚는데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라고 하니까 자기 친구가 있는 곳이라고. 거기는 저희 아버지가 계신 곳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그 의원을 통해서 고향과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시킬 수 있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는 내용의 시가 있었죠, 여러분. 예, 그런 시도 썼고요. 또 백석의 또 여승이라는 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여승이 원래는 여인이었죠, 그죠? 뭐를 파는 여인? 금광 앞에서 옥수수를 팔던 여인이었죠. 근데 이제 왜 금광 앞에서 옥수수를 파냐면 남편이 일제 강점기에 이제 일본이 이제 꿰서 돈을 많이 준다고 꿰가지고 이제 탄광이나 금광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이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힘든 노동과 배고픔 때문에 많은 이제 조선인 노동자들이 죽거나 또는 이제 실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도 금광으로 일을 하러 갔다 소식이 끊겨서 이 아내가 남편을 찾아서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그 와중에 이제 그 과정에 누굴 잃어버려요? 어린 딸이 죽죠, 그렇죠? 딸이 이제 죽게 되고, 그다음에 딸의 죽음을 계기로 이제 머리를 깎고 뭐가 된다, 여러분? 승이 된다는 이야기가 백석의 여승이고, 또 백석의 수라라는 시가 있어요. 수라. 아수라와 같은 우리나라의 그 현실,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일제강점기 가족이 해체되던 비극적인 현실을 이 수라, 지옥 같다라는 의미의 수라라는 제목으로 쓴 시가 이제 수라라는 시인데, 이 시는 정말 이제 발상이 되게 좀 이렇게 참신하고 특이하죠, 그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백석 시인이 방 안에 있는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요, 여러분. 거미 한 마리가. 그래가지고 무심하게,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무심하게, 뭐야 이거 거미 안에? 하고 휙,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저리 가! 하고 이제 이렇게 방 밖으로 이렇게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제 역시 자기를 하고 있었지. 근데 어디선가 또 거미 한 마리가 또 나타나요. 아까보다 작은 개미, 큰 개미가, 아까보다 큰 거미가 나타나요. 이게 중간 거미였고, 아까 중간 정도 되는 거미였는데, 뭐야 하고 싹 쓸어버렸는데, 큰 거미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 큰 거미가 누구였어요? 중간 거미를 찾으러 온 어미거미야, 어미거미. 어미거미를 이제 딱 보게 된 거지. 딱 보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드는 거야? 젠장,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심하게 한 일이 거미 가족을 뭐 한 거야, 여러분? 해체시킨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너무 막 아파가지고 이 거미를 이제 이제 아까하고 조금 달라, 이제. 그래서 이 중간 거미한테 가라고, 제발 좀. 그래서 이렇게 살살 쓸어주죠, 그죠? 아까는 그냥 무심히, 그죠? 근데 이번에는 제발 좀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싹 해서 쓸어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주죠. 자, 그래서 또 이제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디서 아래서 갓게 가지고 채 서지도 못하는 새끼 거미가 또 나타나요. 그래, 이걸 보니까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죠? 그죠? 이렇게 내가 완전히 가족을 뭐 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해체시켜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거미가족의 이야기는 사실은 뭐였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가족이 해체되어야만 했던 비극적인 우리 민족의 현실을 빗댄 겁니다. 그게 이제 백석의 수라라는 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석의 또 모닥불이라는 시도 있어요, 여러분. 모닥불. 총 3면으로 구성된 시인데요. 첫 번째 연에서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자, 좋은 것, 나쁜 것 모두 타는 모닥불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않고 타는 모닥불이니까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않고 모두 태워서 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태우면 뭐가 만들어져요? 모닥불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는 모닥불을 통해서 재생이라는 의미를 전합니다. 재생. 재생. 태워서 불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즉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쬐는 모닥불이에요. 쬐는 모닥불. 그러니까 이때 모닥불은 자, 통합의 모닥불이죠. 통합.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슬픈 역사가 담긴 모닥불이에요. 할아버지가 어려서 이 모닥불을 쬐다가 몽둥발이 돼요. 다리 한쪽을 잃게 되는 몽둥발. 그래서 이 할아버지 슬픈 역사,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가 담긴 모닥불인데, 자, 근데 이런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는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민족의 시련과 고난이죠, 그렇죠? 민족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즉, 이 시는 그래서 모닥불을 통해서 민족 시련과 고난을 가진 우리 민족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통합하고 재생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 모닥불을 통해서 나타낸 시가 바로 백석의 모닥불이라는 시입니다. 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요, 남신의주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지명. 유동은 마을명. 이거는 마을명. 그다음에 박시봉은 요 주인 이름, 주인명. 그러니까 남신의주라는 곳에 유동마을에 박시봉 씨라는 주인 집, 요 방은 그 주인 방에서 박시봉 씨네 집에서 쓰는 편지, 그냥 쓰는 편지, 편지라는 뜻이에요. 편지로. 그래서 이 방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글이, 자, 이 시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러분? 자,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박시봉 씨죠, 그죠? 박시봉 씨네 집 헌 사슬 간 한 방에 쥔을 붙이었다. 그러니까 새를 들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 들어 살았다. 자,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 백석시에 특히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향토적인 소재예요. 향토적인 소재, 그리고 지역적인 방언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백석시가. 그래서 자, 디롱배기에 북덕불이 담겨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방이 불이 들어오는 따뜻한 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냥 습내나고 춥고 누긋한 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뭘 들여보내주는 거야? 얼어 죽지 말라고? 디롱배기, 항아리,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북덕불 같은 걸 이제 해서 이제 보내줘요, 여러분. 그럼 나는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거기 뜻없이 글자를 써요, 여러분. 뭔가 방향성을 상실한, 그죠? 목적이나 방향이 없는 뭐 이런 상태인 거죠, 나는 지금.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며, 다 이게 무슨 행동이다, 여러분? 무기력함. 무력함입니다. 무력함. 나는 내 슬픔이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에 새김질하는 것이다. 내 가슴이 꽉 메올 적이며, 즉 나의 어떤 그 무력함, 방향성을 상실한 이런 쓸쓸한 신세를 생각해보면 내 가슴이 꽉 메어와. 그리고 내 눈이 뜨거워져. 그리고 이런 내 신세가, 내 처지가 낯이 붓도록 부끄러워져. 그렇죠? 나의 행동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반성이죠. 반성. 그렇죠? 네, 반성, 부끄러움. 그러면은 자, 나는 잠시 뒤에 고개를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죠. 고개를 들어. 이 고개를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뭔가를 그 앞에 이제 내가 이제 부끄러움을 인식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개를 든다는 얘기는 그 어떤 나의 무력함 또는 이런 그 방향성을 상실한 나의 처지에서 좀 더 벗어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천장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들은 차츰 가라앉아요, 여러분. 그리고 외로운 생각이 들을 때쯤 해서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었는데, 나는 이런 때 더욱 화로를 가까이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자신에 대한 반성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 성찰. 어느 먼 산 뒷옆에 있는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른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굳고 정한 갈매나무가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어떤 나의 쓸쓸함, 무기력함, 이런 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굳은 의지, 그렇죠? 의지의 형상화가 되겠죠, 여러분, 그죠? 네. 의지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외로이 서서 하이안이 눈, 즉 시련을 맞고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물다는 굳고 정한, 그죠? 갈매나무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련 극복의 의지가 갈매나무인 거고, 그런 갈매나무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나도 이런 쓸쓸함,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어떤 의지를, 그죠? 찾겠다라는 화자 정서가 나타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시는 뭐 크게 그 구절구절의 의미를 따질 건 없고요. 화자의 정서가 앞에 뭐였다가, 여러분? 쓸쓸함, 무력함이었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무엇으로 전환된다, 여러분? 의지, 그렇죠? 의지, 예, 의지, 희망으로 전환된다. 뭐 그렇게 이제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향토적 시어와 방언 사용한다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쥔 같은 거 방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쉼표를 사용하여 내재율을 형성하였다. 쉼표. 거기 쉼표 계속 썼네요, 여러분. 예, 집 헌삿을 깐 춥고 누긋한 방에서 담겨오면 글자를 쓰기도 하며, 그죠?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되고 있으면 화자는 납니다. 그리고 편지 형식을 빌려서 화자의 근황을 제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죠? 예. 자, 편지라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제목에 뭐라고 했다고? 방. 자, 그 다음 시의 기역 리을 중 화자가 처한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아닌 것은, 자, 살뜰한 북녀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졌어. 또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여. 그리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 더해와. 다 모두 뭐예요, 여러분? 화자가 처한 쓸쓸한 상황, 외로운 상황을 나타내죠, 여러분. 하지만 아내와 같이 살던 집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지는
않겠죠. 그죠? 그 집이 없어지고 했으면 되겠죠. 그죠? 없어지고. 자, 그 다음 다음 시는 김수영 시인의 뭡니까 여러분? 자, 김수영의 풀입니다. 자, 김수영 시인은 현실 참여 시인이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김수영의 풀, 또 김수영의 눈, 자, 눈, 그리고 또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자, 또 폭포, 이런 시들이 김수영의 대표적인데 모두 현실적인 문제. 1960년대 자, 4.19 혁명 직후 민주화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을 시에 담아냈던 현실 참여 시인 중에 한 사람이다. 대표적인 현실 참여 시를 썼던 시인이다 여러분. 자, 이 풀에서는요, 풀이 눕는다, 풀이 눕는다, 동풍에 나붙겨 풀이 눕는다고 했으니까 풀과 동풍이 서로 대조되죠. 그죠? 예, 그래서 자, 동풍은 권력, 예, 권력 여러분. 그 다음에 풀은 민중, 그죠? 민중. 동풍은 독재, 예, 풀은 민중.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자, 풀과 바람의 의미는 지배계층과 억압을 당하는 자하고 억압하는 자에게 되겠죠. 여러분 4번은 바뀌어야 되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풀과 동풍이라고 했으니까 풀이 무슨 계층? 풀이 피지배 계층, 그리고 자, 바람이 지배 계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자, 풀은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다. 자, 너그러움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너그러움? 자, 바람보다 먼저 웃어요. 그쵸? 웃어 여러분. 그게 풀의 너그러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심 소재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여러분. 계속 어떻게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중심 소재는 역동적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죠 여러분? 예, 눕는다, 일어난다 다 시각적으로 표현했죠? 그 다음 중심 소재는 부조리한 세계를 공격하는 적극성을 지니고 있다. 아니죠 여러분? 부조리한 세계에 공격 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공격 당합니다. 그 다음에 풀은 수동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자, 동풍에 나붙겨 풀이 눕는다. 그죠? 예, 울었다 이런 거는 수동적이고 피약적인 측면이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피동적인 측면이죠. 그죠? 피동적. 네, 피동적이고 반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건 어떤 측면도 있어요 여러분. 적극적인 측면. 그죠? 능동적인 측면도 있죠. 자, 그래서 부조리한 세계를 공격하는 이 부분이 잘못됐죠. 그죠 여러분? 네, 중심 소재가 풀이니까. 다음은 김광균의 추일서정이라는 시입니다. 자, 김광균 시인하면 대표적인 자, 모더니즘 시인입니다 여러분. 자, 이 모더니즘은 특징이 있죠. 그죠? 시의 회화성을 중시합니다 여러분. 시의 회화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이 모던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어떤 새로운 사물이나 어떤 관념 등이 등장하죠. 새로운 사물이나 관념 등을 등장시키는 것이 이 모더니즘의 특징이고, 시의 회화성을 중시함으로써 이미지가 강조되죠. 이미지 강조. 이게 이제 모더니즘 시의 특징이야. 그래서 김광균 시도 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자, 낙엽을 뭐에 빗댔죠 여러분?
망명정부의 집회에 빗댔네요. 그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낙엽이 여기저기 흩날리는 쓸쓸한 모습을 망한 나라의 집회가 여기저기 흩날리는 쓸쓸한 모습에 빗대서 표현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쓸쓸한 광경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생겼죠. 그죠? 그게 바로 비유의 장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비유라는 것은 장면을 훨씬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준다. 지금 화자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자,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그 다음,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2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자, 거기 여러분 급행열차가 뿜어내는 연기를 담배 연기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포플라 나무는 잎이 넓은 나무거든요. 근데 잎은 없고 뭐밖에 안 남았어요? 근골. 왜냐하면 계절적인 배경이 언제야 지금? 가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무가지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근골. 앙상한 나뭇가지를 근골, 뼈와 골격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의인화상. 알겠어요? 의인화 쓰고 있다. 의인화. 자,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 하나. 셀로판지 같은 거 여러분 이게 1930년대 쓴 시인데 셀로판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사물. 그죠? 이런 거. 그래서 그게 모더니즘 시의 특징이에요. 셀로판지. 그래서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 하나가 자, 떠 있다. 그 다음에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자, 여러분 이거 공감각적 심상이죠? 풀벌레 소리는 무슨 심상? 청각적 심상. 발길로 차는 건 촉각적 심상.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자, 여러분 여기 결정적인 힌트가 있다. 화자의 정서가 어떻다, 여러분? 홀로. 그리고 어떻다? 황량하다.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서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자, 여러분 그 황량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허공에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죠? 돌팔매 하나. 이거 뭐예요, 여러분? 체념적 태도. 그리고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간다. 김광균의 추일. 그러니까 가을날에 느끼는 서정, 자신의 정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기 그 배경이 어디예요? 1930년대인데 30년대인데 여러분 포플라나무 30년대 포플라나무가 있고요. 급행열차가 달리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지붕이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30년대라고 생각하면 이곳은 시골입니까? 도시입니까? 도시겠죠. 그렇죠? 그 당시 것처럼 보면 굉장히 도시입니다, 여러분. 자, 옳은 것은 그래서 작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 아닙니다, 여러분. 비유적인 화법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낙엽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형상화시켰고요. 고어투의 문체 아닙니다. 모더니즘이니까 현대적인 그 당시로 봐서는 현대적인 문체죠. 자, 고어투의 문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토속적이지 않습니다. 역시 현대적입니다. 모던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도시적인 삶의 비애감을 추일, 즉 가을 경치에 대입하여 자신의 어떤 황량함과 쓸쓸함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여러분. 6번입니다. 다음 시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시입니다. 먼 후일.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라고 해서 가정적 진술 쓰고 있습니다. 김소월 시의 특징이 이렇게 가정적 진술을 많이 씁니다. 진달래꽃에서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가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가실 때에는 만약 그죠? 만약. 그러니까 여기도 가정적진술을 쓰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임께서 먼 훗날 찾으시면 이래서 가정적진술 쓰고 있습니다. 그때 내 말이 당신을 잊었노라. 자, 근데 만약 진짜 잊었으면 먼 훗날 당신이 나를 찾을 것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먼 훗날을 생각하면서 잊었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 먼 훗날이 와도 잊지 못했을 것이다를 반대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무슨 법? 예, 아니죠. 반대로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역설이 아니죠. 뭐죠? 예, 반어적 표현법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거기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요적 율격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맞죠, 여러분? 왜냐면 자, 여기 보세요. 김소월의 시의 특징이 3음보의 전통 율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하나, 둘, 셋 몇 음보? 3음보죠, 그렇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몇 음보? 예, 3음보입니다. 그래서 자, 전통 율격, 민요적 율격으로 운율을 형성한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성적 어조로 전통적인 여인상을 떠올리게 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예, 전통적인 여인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와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썼죠. 그죠? 자, 4번 따옴표를 쓰긴 썼습니다만 이게 임과 현재 대화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과 대화하는 현재의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는 틀렸습니다. 알겠어요? 예. 자, 다음은 7번입니다. 기역에 해당하는 수수께끼의 사례를 찾으면 자, 두 번째 특징은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자, 그럼 은유가 생동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은유.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입니다. 이거 언어 유희. 앞에 새는 버드, 그죠 여러분? 뒤에 새는 뭐죠? 텀 아니죠? 텀? 그죠? 시간, 그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동음을 활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인데 남이 더 많이 쓰는 것은 이거는 어떤 그 사문의 특성을 활용한 말장난이네, 그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안 부르고 누가 불러요? 남이 부르니까. 배울 것 다 배워도 여전히 배우라는 말을 이것도 언어 유희죠, 그렇죠? 자, 4번이 은유입니다, 그죠 여러분? 촛불을 뭐에 빗댔어요, 여러분? 촛불을 뭐에 빗댔어요? 머리에 빨간 꽃 한 송이를 피우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모습에 빗댔잖아요, 그죠? 8번입니다. 가를 나로 바꿔버려서 얻는 효과입니다. 봉군의 주먹에서 나온 그들은 칠보기를 앞세우고 미루나무가 두 줄로 가지런히 비를 맞으며 늘어서 있는 자갈길 구 신장로를 향해 어둠 속을 걸었다.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칠보기의 등에 엎인 그의 딸 아이가 킬록킬록 기침을 하자 바짝 뒤를 따르던 봉구가 잠바를 벗어 덮어 씌워주었다. 자, 가에서는 3인칭 시점으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사건이 전달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봉군의 주먹을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뒤따라왔다. 자, 여러분 거기 칠보기가 나로 바뀌었죠. 그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자갈길을 향해 어둠 속을 걸어가며 나는 사라져버린 고향과 헤어져야 할 마을에 대해서 생각했다. 여기 뭐예요, 여러분? 인물의 심리 상태가 앞에 없었던 것이 언급되고 있죠. 그죠? 자, 딸아이의 기침소리가 등 뒤에 울렸다. 내 뒤를 따르던 봉구가 잠바를 덮어주었다. 아마도 나를 떠나보려는 봉구의 마음도 가볍지는 않았나 보다. 자, 3인칭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전환되면서 주인공의 내면 세계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고 있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이육사의 절정입니다. 자,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자, 매운 계절은 일제강점기에 가혹한 시련, 고난을 뜻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예, 북방으로 휩쓸렸습니다. 북방으로. 여러분, 북방은요, 북방은 수평적 끝입니다. 수평적 끝.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화자입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으로 갈겨가지고 쫓기고 쫓겨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 여기까지. 더 이상 갈 데 없는, 즉 여기 북쪽, 그죠? 예, 여기 북쪽입니다. 북쪽 끝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자, 수평적 끝이고요. 한계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 자, 그 다음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자, 여러분, 수평적으로 끝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제 어디까지?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어디? 고원입니다. 그럼 고원은 수직적인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수직적인 끝이 되겠죠, 그죠? 예, 수직적인 끝입니다. 우리가 이 이육사시를, 이게 이육사시잖아요, 그죠? 이육사시 절정. 이육사시를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대륙적이다. 대륙적. 그러니까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 배경이, 그죠? 배경이 굉장히 넓지, 그렇죠? 어디부터? 수평적으로 끝인 북방부터 수직적으로 끝인 어디까지? 고원까지가, 그죠? 이게 전체의 그 시의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대륙적인 풍모를 나타내는 시가 이 이육사의 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보면, 광야는 자 태초부터 시작해. 태초.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즉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어떤 시대? 생명이 없었던 어떤 시대?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강물이 길을 열었어요. 강물이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 그럼 역사의 시작, 그죠? 여기는 원시 시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역사의 시작.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눈 내리고, 지금 이제 뭐죠, 여러분? 일제 강점기, 그죠?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적으로 원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지금 현재까지 오죠. 그리고 다시 천고 뒤에, 천고 뒤, 즉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날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여러분 시간적으로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시간적으로 태초부터 언제서 어디까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어느 날까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절정이라는 시는 공간적으로 굉장히 넓은 세계, 그렇죠, 여러분? 네, 대륙적인 풍모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이육사시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수직적 끝입니다. 고원. 그 다음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섰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원까지 갔다가, 그죠? 예,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극한적 공간. 극한적 공간.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습니다. 지금 화자가 처한 상황이 점점 더 여러분 점층적으로 가혹해지죠, 그죠? 처음에는 수평적 끝, 수직적 끝, 그죠? 그 다음에 서리빨 칼날진 그 위,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는 아주 극한적 상황으로 화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현실적으로 화자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왜냐면 일제 강점기에 지금 일제의 가혹한 그 폭정과 횡포 때문에 결국 수평적으로 끝, 수직적으로 끝까지 몰리고 한 발 제껴질 곳 없는 극한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한계 상황을 나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여러분? 없는 거야. 현실적인 대안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따라서 이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화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눈 감고 생각을 바꾸는 거지, 그치? 발상의 전환.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자,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지금이 겨울이지만
겨울이지만, 그래서 강철로 된 단단한 겨울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여러분? 무지개와 같은 따뜻한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결국은 화자가 처한 극한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 어디야? 이러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러매 눈 감고 생각해 볼 밖에. 마지막,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한다? 역설적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하나입니다.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 예, 뭐죠? 무지개가 되겠죠. 무지개만 자 희망이고 나머지는 모두 극한적 한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겠습니다. 정학유의 농가원령가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가사. 가사는 사음보, 각행 사음보고요. 그 다음에 행의 제한이 없는, 행수의 제한이 없는 연속체 시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음보 연속체 시가가 이제 가사입니다. 5월이라 중하되니 망종하지 절기로다. 몇 음보? 사음보입니다. 남풍은 때 맞추어 맥추를 재촉하니. 맥추, 초여름입니다, 여러분. 보리밭 누른 빛이 밤사이 나겠구나. 문 앞에 털을 닫고 탐액장, 탐액장은 보리타작이라도 돼요. 보리타작. 보리타작 하오리라. 도리께 마주서서 진내어 두드리니 불고 쓴 듯하던 집안 조련이 흥성하다. 담석에 남은 곡식 하마 벌써 거의 진하리니. 소진하다, 없어지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리타작할 때쯤 되면 보릿고개라고 해서 사실은 그 이제 가을에 전가을에 추수했던 곡식들이 다 없어지는 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담석에 남은 곡식은 하마 거의 다 없어질 때니 중간에 이 곡식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보리죠, 그렇죠? 예, 이 곡식이 신고상계하셨구나. 옛것과 새것을 생각해서 헤아려서 이때 마침 딱 보리가 피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곡식 아니려면 여름 농사 어찌할꼬. 천심을 생각하니 은혜도 만극하다. 목동은 놀지 말고, 농사꾼은 놀지 말고, 자 목동 소 키우는 아이는 놀지 말고 농우, 농사에 쓰일 소를 열심히 보살펴라. 뜬물에 꼴 먹이고 이슬 풀자로 뜯겨 그루가리 모시먹이 제 힘을 빌리로다. 소의 힘을 빌릴 것이다. 보리집 말리우고 솔가지 많이 쌓아 장마나무 준비하여 임시 걱정 없이 하세. 자, 그럼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그냥 바라보고 즐기는 완상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짓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 생활의 그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눈앞에 그려서 묘사하고 있죠, 그죠? 예, 시각적 묘사적 심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사에 대한 교훈적인 내용을 독자에게 가르쳐 두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요, 이 시가 농사 짓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듯한, 그죠? 그래서 이때 윗사람은 누구다 여러분? 누구야? 아니 그러니까 윗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양반입니다. 양반. 그렇죠? 양반이 누구에게 여러분? 농부들에게 자 농사에 힘쓸 것을 권계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이기 때문에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자기가 실제 농사 짓고 있다는 건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은 관찰자일 뿐이죠. 그죠? 실제 농사를 짓는 행위를 직접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예, 따라 4번이 적절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11번부터 풀어오세요. 예. 아마 다음 주 차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추가 자료는 이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